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이 살다 보면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알 수밖에 없죠. 가난과 부재가 얼마나 무서우며 비열한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따돌림과 괴롭힘, 사람들의 편견에 항상 시달려야 했죠. 돈이 없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떠나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직업이 제대로 없었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하고 살다가 결국 간암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때에는 그 빈자리를 느낄 수 없었는데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야 그 부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밥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생계를 위해 힘들었죠. 어머니는 언제나 몸이 아프셨는데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남은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때 제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도 나를 놀려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상처를 받았던 것은 동생들이었죠. 3남매가 모두 한 학교에 다니고 작은 동네라 모두가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를 안쓰럽게 쳐다봤고 도와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눈치를 미워했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버텨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동생들이 걱정 없이 자라길 바라며 삼고로 진학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3학년 때부터 공장 실습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공부할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머리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더라도 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일찍 돈을 벌어 가족의 지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경기도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모두 집에 보냈어요. 그 시절에는 오로지 가장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재능으로 돈을 벌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노력하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일했어요. 군대에 다녀와서도 돈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며 무기질적으로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억울한 느낌은 없었어요. 다행히 동생이 어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기에 걱정이 덜한 점은 다행이었어요. 그러나 동생도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은 착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알아서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집안일을 도와주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돕려는 마음이어서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것 하나 못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고 동생들의 상황이 내 것보다 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공장 일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계획이 뚜렷한 것은 없었고 그냥 서울에 올라가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그때 시작한 일은 동대문 사입 삼촌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순회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들이 최저시급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입 삼촌길은 돈을 많이 받는다고 적혀 있어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것이 월급 수준으로 번 돈이라고 들었기에 머리도 쓸모없이 돈만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사입 삼촌이 동대문 야간 요류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매 사장님들이 대량으로 옷을 사서 팔 때 사용하는 일종의 짐꾼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포장된 옷을 배달하고 옷 대량을 옮겨주는 일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체력은 힘들었지만 수십 벌의 옷을 든 큰 대공 툴을 이고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노력과 성실함으로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어가는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자신의 노력과 끈기로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배운 조언과 격려는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 시절의 어색하고 감사한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나는 그때의 경험과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다 어렵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는 보통 매장 직원부터 시작해서 돈 모아서 가게를 차리는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던 형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밤새 포장하고 짐 싸고 그렇게 시작해서 그 바닥 생리를 배워서 자기 가게를 열고 덕분에 지금은 억호리를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귀가 트이더라고요. 못 배워서 억대 연봉은 꿈꾸지도 않았는데 잘하면 나도 돈을 벌 기회가 생기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하나요? 그 형이 저한테 직원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요. 점포를 하나 더 열게 됐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배우게 되고 몇 년간 그 바닥 생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30살에 제 가게를 꾸리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제 매장을 차렸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것도 사업이라 보니 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두려움도 많았지만 위험 부담이 없이 돈을 벌 생각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어엿한 사장이 됐고 망하면 안 된다는 걱정에 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아야 했어요. 낮에는 공장을 뛰어다니고 거래처를 만나러 다니고 밤에는 직원 대신 매장을 지키고 포장하면서 당시에는 정말 하루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어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탓에 직원 얼굴을 모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 혼자 해야 했기 때문에 일 아래부터 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성취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그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껴서 힘이 솟아왔답니다. 덕분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서울로 데려와서 집을 샀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노력 끝에 어느 순간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가게를 열었고 3년 만에 집을 샀죠.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동생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행복해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얼마 뒤 나도 30이 되고 막내 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싶더라고요. 그때에는 이미 젊은 시절을 놓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죠. 나는 결혼을 꿈꿔본 적도 없고 여자를 만나본 시간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인생을 늦게 시작했지만 아쉬움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사실 전에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들은 20대 중후반이라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밥을 같이 먹는 것조차 어려웠고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 차이 덕분에 개인적인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고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30 넘은 남녀들이 사소한 일로 따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서로 솔직한 마음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은 드라마틱하거나 영화 같은 연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소박하고 유쾌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연애를 보며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어요. 주로 야간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한강에서 라면과 맥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거나 청계천에서 캔커피를 마시는 등 소소하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나눠 먹거나 서로 시간을 맞추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년 동안 함께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즐겁기도 했고 솔직하고 성실한 그 사람이 정말 좋았습니다. 부부로 평생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다들 연애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집에서도 제가 드디어 연애를 한다는 소식 듣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직 결혼을 하자고 말한 적은 없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때 여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벅찬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생겨서 책임감도 생기고 가정에 대한 욕망도 생겼죠. 고민할 필요도 없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른들도 걱정을 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결혼식을 미뤄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까도 생각했지만 여자친구가 반대했습니다. 결혼식은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던 집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들어와. 결혼식이나 다른 준비 전부 문제였어. 갑자기 10장을 알아야 했는데 5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이가 말했어. 그런데 가고 싶었던 장소는 이미 1년치 예약이 꽉 차 있었어. 마침내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곳을 찾았지만 결혼 준비는 쉽지 않았어. 웨딩 촬영, 혼주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 낮에 혼자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리였어.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아이를 잃은 소식을 들었어. 임신이 처음이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다. 결혼식은 어느 정도 무사히 치러졌지만 그 후에 제이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남편이 잘 지원해줘서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생각했어.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 앞으로 당분간 일 그만두고 쉬고 싶어. 제이디가 힘들면 쉬어돈이야 내가 벌면 될지 아무 걱정하지 마. 아, 고마워 오빠 덕분에 내가 좀 살겠다. 아내가 힘들다는데 나가서 일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사실 일을 쉬는 거야? 아,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게 굳이 의사를 물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내는 그동안 처가에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제 몫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아무렇지 않았죠. 어차피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처가 식구들도 내 가족인데 내가 내 가족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뒤로 저는 처가의 생활비를 돈까지 빌려드리고 많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 했던 일이고 혼자 벌어서 처가에 도움 주고 그러는 건 다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저 혼자 일을 하고 보니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밤 시장 일을 하다 보니 아침 되어서야 들어오고 오후 되어서야 나가는데 그때마다 아내 혼자 집에 있다 보니 아내가 혼자 있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였어요. 게다가 낮에는 또 심심해하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알아야 할 수도 없으니 저는 아내에게 나가서 취미를 가져보라며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거나 운동이나 그런 취미라도 좀 가져봐. 아니면 뭐 배우러 다녀도 좋고 하고 싶었던.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입력하신 텍스트를 한국어로 다시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하는 걸 싫어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골프를 하더라고요. 골프 어때요? 골프는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이들 걱정 말고 한번 배워두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배워서 나중에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제가 전에 골프에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배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배우고 나중에 같이 다니면 어떨까 했었죠. 그래서 아내는 배우고 다니면서 많이 즐긴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다니니까 재미없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꽤 즐겁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아내가 돈을 쓰고 다니는 게 아깝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아내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한 거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운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댁 문제였어요. 제가 노력하는 만큼이라도 우리 집에 잘 대해줬으면 했는데 아내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다들 바빠서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 알지만 우리 부부는 여유가 있고 아내가 집에 있고 맏며느리도 보니 좀 더 신경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싶었고 병원 가거나 일이 생기면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프네요. 결혼 생활은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대방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조금 더 성숙하게 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더 강한 결합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식사할 건데 굳이 나 혼자 가서 찾아뵀었어야 했겠네요. 다 같이 식사하더라도 당일날 식구들 만나시면 좋아하실 거 아니죠. 내가 그날은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부탁한 건데 미안해요. 나도 까먹어서 그랬어요. 말리모 바쁜 늘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까먹는 게 미안합니다. 대신에 이번 식사 자리 가서 어머니에게 잘못 읽게 처음에는 까먹었다, 몰랐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쟤도 별말을 못했어요.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 저도 일부러 피하는 건가 싶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한 번은 대놓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당신은 친정은 그렇게 자주 가면서 왜 시댁은 한 번 안 가려고 그래요? 나랑 같이 가는 건 아니면 옆에 한 번도 간 적 없었지요? 식구들 중에 제일 여유 있는데 좀 챙기면 어디 더 나나요? 당신도 우리 스 혼자 간 적 없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아니 나는 시간이 없었고 당신은 아니잖아. 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 아직 어머니 너무 불편해.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 친해지겠으죠. 왜 자꾸 나한테 혼자 찾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도 처가 불편하지만 가서 대화 잘하죠. 나랑 같이 가니까 그렇겠지? 나도 같이 가서는 말하거든요. 근데 혼자는 못 가게 딴 말이요. 그리고 시댁이랑 처가댁이란 같아요. 당신은 며느리 입장이 뭔지 전혀 몰라요. 아내는 처가랑 시댁은 다르다며. 며느리는 식구지만 사위는 손님이에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어려웠고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도 있었지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더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1년 동안 휴가를 즐길 계획이었지만 반찬 만들기나 청소, 빨래 등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도 그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 쉽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리도 잘하지 못하고 집안일도 어렵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 매일 옷을 세탁해달라고 말하니 하루에 몇 번이나 세탁해야 한다고 요구하더군요. 그래서 도우미를 부를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가격도 비싸지 않다며 하루 몇 시간만 오면 싼 가격에 청소를 도와준다는데 어때요? 제가 혼자 살 때는 매일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두 사람 가정은 조금 더 어렵겠죠. 하지만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도 안 하면 어떡하니까 생각했지만 도우미를 부르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도우미 아주머니가 주간 3번 와서 청소와 세탁을 도와주시고 가끔 반찬도 만들어주셨다는데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집이 깨끗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서로 대화도 안 나누고 아파트 방까지 바뀌어버린 것 같더군요. 결혼 1년 차에 벌써 이런 상태니 걱정이 되네요. 혹시 너무 바빠서 그런 건 아니죠? 당신의 얼굴을 한 번 봐도 어렵네요. 그건 왜 내 탓이랍니까? 당신이 바쁜 탓이죠. 나라면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일을 좀 줄여볼까요? 안 그래도 이번에 직원을 더 채용하고 나는 그냥 밤에 집에 안 나가도 될까 싶은데 어떠세요? 뭐, 당신은 그 바닥을 몰라서 그런가요? 사장이 되면서 하나씩 손을 놓으면 곧 개판이 돼버릴 거예요. 지금이 잘 되니까 걱정은 없죠? 결국 그쪽도 한철 장사의 유행이 순식간에 변하는데 언제 막을지 몰라요.
그래도 요즘 당신과는 정말 멀어진 것 같아서 그래요. 어차피 나도 꽃 한 번 피울 거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사이클을 맞춰 마실 거예요. 아직 겨우 1년이 지났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 하시죠? 우리 젊을 때 열심히 벌고 나이가 들어서 돈을 쓰면서 푹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기에 열심히 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동안 벌어둔 돈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고 나도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즐기려고 했지만 아내는 계속 변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사이가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연애할 때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내는 유산 아픔과 임신 이야기를 꺼내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부부 생활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던 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에게 부탁을 해도 됐었는데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지만 그날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낮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옷에 커피를 쏟아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죠. 집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들어가는데 집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지금 시간이면 아내가 골프를 치러 나갔을 시간인데 오늘은 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이야. 오늘 왜 집에 있어?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는 아주머니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머, 당신 누구야? 누구세요? 여기는 제 집인데요. 아니, 아줌마야. 누구세요? 여기 저희 집 맞아요. 이 집 사장님이라고요? 하는 커 기장님이 몇 년째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 일해주시는 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반년이나 지났는데 집에 일하시는 분이 계신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그러나 그때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저를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바빠서 안녕도 못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놀라냐고 해야겠어요. 사실 나는 여러 차례 이 집 주인님을 만나왔는데 분명히 사정부부가 산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서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인 줄만 알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몇 번 보셨다고 하셨나요? 아니다. 처음 뵌 거예요. 아주머니가 갑자기 다른 남자를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아가래지만 동대에 이싹 계시니 당연히 사장님인 줄로 알았거든요. 저가 말을 실수한 걸까 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날 저는 처음 뵌 도우미 분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와 애정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외박할 때도 항상 친구들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들려주었기 때문에 여러 친구가 번갈아가며 몇 번 본 사람들이라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 시간에 운동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동안에 아내가 누구를 만났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외도가 맞다면 핸드폰이나 컴퓨터 어딘가에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없는 동안 몰래 집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저는 안방 옷장 안으로 숨어들어 있었는데 왜 남녀가 안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집 내 침대에서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서 싸울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생각해서 참기로 했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켜서 옷장 바람구멍으로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 광경이었지만 내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중에 아내가 불을 지르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온전히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즐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기도해야 한다며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지 자기는 내 돈 쓰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매번 그렇게 내 탓만 했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두 년 놈 이 집을 나갈 때까지 꼼짝없이 옷장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뛰어갔어요. 생판 모르는 남의 개의 자초지종을 말하고 내 상황을 발기려니 참 비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히 보일까 싶어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말은 위안이 되더군요.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잘 잡으셨네요. 보통은 그 상황에 못 참고 달려들어서 되려 소송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자, 머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후 내줘야 주어 안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나한테 붙어있던 것한테는 돈으로 흙 내주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었던 저는 변호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에 아내에게 해줬던 카드를 끊어버렸고 그동안 처가댁이며 아내 밑으로 들어간 금전 내역을 모조리 조사했습니다. 겨우 1년 사이에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건지 참 별 볼 일 없던 주제에 내 덕에 호강하고 살았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다 증거가 되고 위자료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히 얻네요. 제가 말도 없이 카드를 끊어버리자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뭐야? 카드가 정지될 때, 그게 일이 좀 그렇게 됐어. 지금 작은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그럴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일단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좀 쓰고 있어? 나도 빨리 해결할게. 내가 힘들다는데 도지 생각밖에 안 하는 아내의 대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찾았던 것 같아. 그동안은 내가 하는 소리를 믿고 이해하려고만 했었는데 그 진심을 알고 보니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였죠. 카드가 끊긴 아내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전화만 하더군요. 가게에 앉아서 상간 남미랑 떠드는 아내의 대화를 듣다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듣고서야 알았어요. 그놈이 아내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골프 강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매일 오후까지 시켜줬더니 그러고 보니 단번 정도야.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본지를 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저는 무사히 이혼 준비를 마쳤고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처음에는 발뺌을 하는 겁니다. 왜 돌아 네 바람이란 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뭘 듣고 그런 얘기해 당신 정말 증명할 수 있어? 아마 나한테 아무 증거가 없는 줄 알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긴 내 집에 데려와서 그런 짓을 벌일 정도로 간이 큰 여자인데 세상에 뭐가 두려운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법정에서 뭐라 떠들고 난리도 치는 것을 보기 위해 조용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한테 돈이라도 빼앗고 싶은 것인지 자기도 변호사를 고용해 왔더군요.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고 증인으로 상간남까지 불러 세웠으니까요. 처음에는 상간남이나 아내나 그 어느 쪽도 빠지지 않고 영상통화 내용까지 모두 있었기에 두 사람과 그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송은 너무나 신속하게 끝났고 결국 나는 양쪽에서 위자료를 받아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혼 소식은 처가에 퍼지고 처가댁 식구들이 찾아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해오더군요. 창서방, 여자를 제대로 봐주지 않아서 미안해. 내 딸은 내가 잘 카이를 테니 한 번만 탓해봐. 그래도 둘 사이엔 있었으니 다시 잘 살아보면 돼. 진짜 아쉬울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들어준 돈이 아쉬울까요? 그때 돈을 빌려준 것이 비극적이라 여기시면 여기 계신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따님께 말씀드렸네요. 그 후로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상간 남이라는 곳에 두 사람의 외도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자극적인 소문은 얼마든지 빠르게 퍼지는 법이죠.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쪽도 소문에 무시할 만한 업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아마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복에 시달리던 제 전처도 소문이 퍼져 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저한테 돈을 갚겠다며
한동안 여기저기 돈과로 다녀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어느 세월에 다가 풀게 된 아쉽네요. 그래도 그 인간들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니 속이 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의 상처를 깨끗이 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제가 워낙 고난과 역경의 이골이 난 사람이라 이번 사건으로 좌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다 마무리되었고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죽기 전에 내 인연을 한번 못 만날까 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걱정 없이 지금처럼 가족들을 아끼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